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가 이제 시작됩니다. 올 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 경기 방식이 개편이 되면서 기존 24개 팀이 아닌 32개 팀이 참가하게 되고 무작위 추첨으로 대진을 만들어서 각 팀들이 8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1위부터 8위까지는 16강을 직행을 하고 9위부터 24위까지는 다시 플레이오프 대진을 만들어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해서 최종 8팀이 16강에 올라서 이미 16강에 올라있는 팀들과 붙게 됩니다. 플레이오프부터는 기존대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 출전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선수들이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페예노르트의 황인범, 셀틱의 양현준까지 4명의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김민재, 이강인은 사실 조별리그에서 파리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리그에서 성적과 다르게 챔스에서는 일격을 많이 당하면서 순위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파리 생제르맹은 마지막 2경기에서 맨시티까지 잡으면서 겨우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16강 직행 직전이었는데 페예노르트 원정 경기에서 예상 밖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플랜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조별리그에서 이강인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도 만났고 황인범 소속팀 페예노르트도 만나더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양현준의 소속팀 셀틱을 상대하게 되면서 한국인 투어 챔스가 되었습니다. 양현준은 최근 컵대회 경기에서 원맨쇼를 펼치면서 한 골 2도움 대활약을 하게 되었는데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매우 타이트해서 아마 출전하는 건 좀 어려울 것입니다. 김민재가 출전할 때 이강인은 교체로 투입되었었고 황인범은 부상으로 이탈해서 맞붙지 못했고 양현준은 경기 스케줄 문제로 아마 출전할 수 없고 김민재를 피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 맞대결이 여러모로 아쉽게 되었습니다. 우선 뮌헨을 응원하는 입장으로 전하겠습니다. 뮌헨은 셀틱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 후 주말에는 우승 라이벌 레버쿠젠을 상대하기 때문에 승리도 중요하지만 선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레버쿠젠은 16강 직행을 해버린 데다가 홈경기이기 때문에 뮌헨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뮌헨이 체급상 더 우위인 건 맞지만 이미 페예노르트에게 3실점 대패를 당한 데다가 8경기 중에 3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셀틱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 1점차 패배라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도 홈앤어웨이 방식은 상대적 강팀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뮌헨의 상황을 보면 셀틱과의 경기 전에 김민재는 강제로 휴식을 시켰다고 합니다. 부상이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보호 차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뮌헨은 무시알라가 출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이 완전 달라집니다. 케인이 아무리 많은 골을 넣고 있어도 존재감은 무시알라가 더 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뮌헨을 상대하는 셀틱은 올 시즌 홈경기 무패팀인데 놀랍게도 챔피언스리그에서조차 홈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이미 주중에 로테이션도 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뮌헨전에 제대로 진을 치고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김민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뮌헨 경기는 목요일 새벽 5시 경기인데 수요일에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플레이오프 대진이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리그 소속인 브레스트를 상대하게 되고 브레스트는 파리 생제르맹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브레스트는 챔스 4경기까지는 대박 행보를 보이다가 나머지 4경기에서 초라한 성적을 거두면서 18위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B클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즌을 치를수록 스쿼드가 얇은 문제가 터지고 체력적으로 매우 힘겨웠을 것입니다. 올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은 브레스트를 상대로 모두 이겼습니다. 2경기에서 8골을 넣었고 덴벨레는 해트트릭까지 했었습니다. 덴벨레는 현재 지금 살라만큼의 대활약 중입니다. 브레스트는 올 시즌 리그에서도 10승 1무 10패로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난 시즌 3위를 하는 돌풍을 일으킨 것 뿐이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머물 팀은 아닙니다. 노팅엄과 비슷한 팀이라고 보면 되겠죠. 부럽다 노팅엄.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브레스트 팀을 경계했습니다. 이겼긴 했지만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고 했고 특히 2득점 후 곧바로 2실점을 하면서 80여 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적도 있었다면서 브레스트의 공격이
매섭다고 했습니다. 이 경기에 이강인은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흡이차를 영입하고 난 후에 이강인은 본래 미드필더 역할을 더 맡게 될 것 같은데 자이르 에메리가 부상으로 이탈해서 더욱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드필더 주요 선수는 네베스,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 이강인입니다. 그런데 주중 경기에서 이강인이 교체로 출전했기 때문에 선발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거죠. 엔리케 감독은 기자들이 덴벨레의 활약에 대해 묻자 덴벨레 활약에는 이강인과 몇 선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한다면서 팀을 매우 믿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 8경기에서 모두 선발과 후반 조커를 오가면서 전 경기를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강인이 큰 부상 없이 시즌을 치르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크네요. 네. 이강인은 아쉽게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미드필더로 출전시켜도 공격적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를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최근 이강인은 다시 한번 뉴캐슬과 연결되면서 이적설이 불거졌는데 올 시즌 이후에 떠날 수도 있다는 추측이었습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의 다니엘 리올로 기자가 PSG라면 알렉산더 이삭 영입에 올인하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삭을 곤잘루 하무스와 콜로무아니로 데려올 수 있을까, 트레이드에 마르코 아센시오도 추가하고 이강인도 넣어야 한다. 네. PSG가 이삭을 주축 선수들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아센시오는 이미 아스톤빌라로 임대를 떠나면서 입지를 잃었다는 게 확인되었고, 콜로무아니도 유벤투스로 임대되면서 다음 시즌 이적이 유력합니다. 뉴캐슬의 이삭을 데려오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써야 한다는 기자의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이강인을 넣은 것은 솔직히 좀 땡처리 같은 느낌이라서 그리 달가운 이적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로 온다는 건 너무 땡큐죠. 네. 진짜 파리 생제르맹의 꿈인 챔스 우승이 올 시즌 현실화가 된다면 이강인은 파리에서 이룰 거 다 이루게 되는데 더 남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엔리케 감독이 팀을 매우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만큼 파리 생제르맹도 챔스 우승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맨시티를 상대하고 뮌헨을 상대할 때도 결코 밀리지 않았고, 브레스트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보다 파리 생제르맹이 더 강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흡이차는 이미 나폴리에서 검증을 마쳤고, 바르콜라, 두에, 덴벨레, 스피드는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이강인의 왼발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큰 이변 없이 브레스트를 꺾고 2차전이 순조로웠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경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팀 모두 베스트 상황은 아니긴 한데 결승전에서 맞붙어야 할 팀이 플레이오프라니, 와, 진짜 맨시티는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경기일 것입니다. 맨시티 홈에서 먼저 열리게 되는데 주말 FA컵 경기 때는 홀란과 코바치치를 아예 쉬게 했고 주전 자원들을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레알 마드리드전을 준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하필 스케줄이 주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는 빅매치를 치르게 되면서 주전들이 전혀 쉬지 못한 상황에서 맨시티 원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리버풀과 한 차례 붙으면서 0대2 참패를 당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맨시티 승리를 바라겠습니다. 이강인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